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밤마다 며느리의 방에 들어가는 시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는 남녀 사이가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관계이며 그건 천륜을 어기는 것이지요. 그러한데 도덕을 매우 중요시하는 조선시대에 그러한 일이 있었으니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평안북도 태천군 울룡리에 원앙골이라는 고을이 있었습니다. 그 원앙골에 이생원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생원이 혼인을 했는데 10여 년이 흘러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되었는데 어느 날 대문 앞에 어떤 아기가 포대기 속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생원 부부는 피치 못할 사연을 가진 누가 죽어간 것이라고 여기고 이것도 하늘이 준 인연이라는 생각에 아기를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아끼며 키웠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아이가 어른이 되자 참한 처녀와 헌담을 넣어서 혼인을 시켜주었습니다. 헌데 아이고. 첫날 밤 아들이 급체를 하더니 세상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생원과 아내는 그래서 졸지에 청산과부가 되어버린 며느리를 데리고 살게 되었지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일까요? 아내도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시름시름 앓더니 그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생원은 며느리와 단 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헌데 이 며느리가 심성이 착해서 살림도 열심히 하고 시아버지를 극진하게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진지상 차려왔습니다. 오, 찬이 아주 맛있겠구나. 상 차리느라고 수고했다. 아니옵니다. 더 정성을 들여야 하는데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기는 네가 이렇게 열심히 집안을 위해서 노력해주니 고맙기만 하구나. 그렇게 몇 년이 흐르자 이생호는 며느리를 볼 때마다 안타까웠습니다. 나이도 아직 한창 젊은데 저렇게 밤마다 외롭게 청산과부로 독수공방을 하고 있으니 시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딱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과부가 재가를 하는 것은 양반집 가문에서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에 해당했습니다. 저 아이가 저리 외롭게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저것을 어쩔꼬. 어쨌든 그렇게 근심을 하는데 어느 날부터 고을에서 이상한 수군거림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생원과 며느리가 덩그렇게 큰 집에 단둘이 외롭고 적적하게 사는데 남녀 사이에 아무런 일이 없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따지고 보면 이생원의 아들이 친자도 아니었으니 며느리와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며느리도 재가를 하지 않고 시아버지와 그런 관계를 이루면서 사는 게 아니겠느냐는 소문이었습니다. 원래 사람이라는 게 남 얘기라면은 입에 거품을 물고 떠들어야 속이 시원한 속성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생원과 며느리는 그러거나 말거나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며느리가 부엌에서 조반을 준비하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허리를 크게 다쳐버렸습니다. 이생원은 그 비명소리를 듣고 부엌으로 와서 쓰러져 있는 며느리를 보고 깜짝 놀라 방으로 데려가서 눕힌 다음에 급하게 의원을 불렀습니다. 왕진을 온 의원은 며느리의 상태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데는 큰 이상이 없고 허리가 삐끗했습니다. 허리는 초기에 치료를 잘 해야 탈이 없습니다요. 그래서 물리치료가 중요하지요. 허리에 물리치료를 하는 것으로는 뜨뜻한 찜질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며느님이 잠들기 전에 널쩍하고 가벼운 돌을 화롯불에 뜨겁게 익혀서 천으로 두껍게 감싸세요. 그런 다음 돌을 며느님의 허리 아래에 깔거나 엎드리게 해서 허리에 올려놓고 온찜질을 해주면 큰 효과를 볼 것입니다. 그럼 난 이만 가보겠습니다. 의원이 그렇게 방법을 알려주고 가자 이생원은 그날 밤부터 의원이 시킨 대로 널쩍하고 가벼운 돌을 화롯불에 구워서 천으로 감싼 다음에 며느리의 방으로 들어가 허리에 돌을 올린 다음에 뜨거운 찜질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 깊어지자 그날도 이생원이 며느리 방으로 가서 돌찜질을 해주었습니다. 헌데 하필 고을에 사는 안악이 며느리에게 참기름을 얻으러 갔다가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하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 엎드려라. 아닙니다, 아버님. 오늘은 누워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안악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머머, 저럴 수가 세상에. 어떻게 며느리랑? 며느리가 누워서 하고 싶다고 했던 것은 누운 상태로 돌을 허리 밑에 넣어서 찜질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고, 시아버지가 엎드리라고 한 것은 며느리가 엎드린 상태에서 돌을 허리 위에 올려놓자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안악은 대화를 듣고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그렇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놀라서 정신없이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그 말을 했고 소문은 고을 사람들에게 은근히 퍼져나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생원은 평소에 잘 알고 있던 산 너머 암자의 주지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은 도력이 깊었는데 이생원과 가끔 바둑도 두고 시를 써서 교류하던 분이었지요. 이생원은 스님과 바둑을 두다가 며느리에 대한 고민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외롭게 청산과부로 살고 있으니 내 어찌 안타깝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스님? 인생은 한 번 살다 가면 그만인 것인데 나라의 법도와 가문의 명예 때문에 청춘을 그렇게 보내게 하는 것은 부처님도 바라는 것이 아닐 거이다. 네, 며느리를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줄 테니 그대로 시행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오. 그래요? 내일 가실 때 암자로 왔던 길로 가지 말고 저 달래고개로 넘어가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오. 그래서 이생호는 다음 날 스님의 말대로 달래고개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산적들이 무기를 들고 나타나서 길을 막는 게 아닙니까? 꼼짝마라! 누군데 길을 막는 게냐? 우린 이 근처 산을 지배하고 있는 산적들이다. 가진 거 모두 내놓고 가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다. 먹고 살기 힘들면 화전민이라도 하면서 살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백성들에게 못된 짓을 하는 너희들에겐 줄 게 없다. 뭐야? 저 영감이 겁을 상실했구만. 여봐라, 당장 저 영감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줘라. 예! 그러면서 산적들이 시아버지의 양팔을 잡고 몸을 뒤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놔라 이놈들아! 그런데 그때 어디에서 건장한 장정이 나타나더니 벼락처럼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닙니까? 네 이놈들! 그 어른에게서 떨어지지 못하겠느냐? 에이? 괜히 호기를 부리는 놈이 나타났구나. 여봐라, 저놈을 한 방에 저승으로 보내버려라. 예! 그러자 부하들이 장정에게 덤비면서 결투가 벌어졌습니다. 헌데 장정이 얼마나 빠른지 장정의 주먹과 발차기에 산적들이 맞아서 이리저리 날아가고 나동그라져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저 멧돼지 같은 놈이구나. 안 되겠다. 작전상 후퇴다. 얘들아 튀자.
그러더니 산적들이 나 살려라 하고 줄행랑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산적들이 사라지자 이생호는 장정의 힘과 씩씩함에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이 때문에 내 목숨을 구했소. 고맙소.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렇게 한숨 돌리자 이생원과 장정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고 장정은 자기의 사연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이름은 김영우라고 합니다. 압록강변에 있는 삭주군에 살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무술을 좋아해서 무예를 닦았습지요. 그러다가 나이가 차서 혼인을 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석 달 만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요. 저런... 그래서 나는 여자와 인연이 없는 팔자라고 여기고 무예에 몰두하며 살았죠. 그런데 한 달 전에 조정에서 무과 시험을 치른다고 하길래 한양으로 가서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근데 말을 타고 달리며 활쏘기를 하다가 그만 말이 넘어져서 과거에 낙방하고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날 만난 것이었구만. 이생원이 영우를 가만히 보니 심성이 착해 보여서 스님이 말했던 좋은 일이라는 것이 이 청년을 말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영우도 짝을 잃고 혼자가 되어서 며느리와 처지가 같았으니 금상첨화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거기다가 힘을 장비처럼 쓰는 대장부인이 부부가 되면 며느리가 튼튼하고 건강한 자식들을 쑥쑥 낳을 것이고 그것은 손이 귀한 이생원으로서는 더 바랄 게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생원은 청년과 며느리를 맺어주고 싶었습니다. 자네가 내 목숨을 구해줘서 그 고마움을 갚고 싶네. 삭주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먼데 우리 집에 가서 며칠 쉬다 가면 어떻겠는가. 내가 대접하고 싶네. 어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러시니 고맙습니다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집에 함께 갔고 이생호는 영우를 사랑방에 기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며느리에게 저녁상을 차려오게 했지요. 이 사람은 내 목숨을 구해줘서 그 고마움을 갚으려고 모셔왔다. 며칠 묵을 테니 잘해줘야 한다. 예,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마운 분이니 한 잔 따라드려라. 그러자 며느리는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다소곳이 숙이고 영호에게 술을 따라주는데 이생원이 가만히 두 사람을 보니 서로 싫어하는 표정이 아닌지라 일단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며느리는 끼니 때마다 정성스러운 식사를 준비해서 영호의 방에 들였고 가끔 밤이 되면 셋이 주안상을 마주하며 시간을 보내니 며느리와 영호는 더욱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생원이 영호에게 찜질할 돌을 화롯불에 달궈달라고 했고 이생원이 그 돌을 수건으로 감싸서 들고 가려고 하자 영호가 물었습니다. 딸이 그 돌은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건지요? 이생원은 며느리 허리에 돌찜질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고 그 말을 들은 영호는 매우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어휴, 그 아픈 허리로 저에게 음식을 해주었으니 정말 미안하네요. 속히 낫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밤 갑자기 강가에서 배를 부리는 사공이 찾아왔습니다. 생원나리, 급하게 저희 집에 가셔야겠습니다. 사공은 한 달 전에 송사에 휘말렸는데 내일 고을 원님이 그 판결을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공이 억울하다는 호소문을 써서 올리면 송사에 이길 수도 있는데 그만 글을 모르니 상소문을 쓸 수 없었지요. 그래서 급하게 이생원을 찾아와 자기 집에 가서 호소문을 좀 써달라며 밤중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생원나리, 호소문만 잘 써주시면 평생 그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요. 자네의 억울한 사연은 내가 잘 알고 있었네. 급하다니 돕지 않을 수가 없구만. 얼른 지필묵을 준비할 테니 가보세. 그리고 이생호는 영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게, 영호, 부탁 좀 하세. 며느리 치료는 하루라도 빠뜨리면 안 되니 나 대신 치료 좀 부탁하네. 이생호는 그렇게 말한 뒤에 지필묵을 들고 사공과 함께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생원이 가버리자
영호는 며느리의 방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당황스러웠지만 이생원의 당부를 어기는 것도 도리가 아닌지라 화롯불에 돌을 달고서 며느리의 방 앞으로 갔습니다. 저기 아씨, 이생원 나리께서 급하게 출타를 하면서 저에게 아씨 허리 치료를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아까 뒷뜰에서 다 들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영우는 며느리가 엎드리자 데워진 돌을 허리에 올려서 찜질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돌을 허리에 올려야 하니 엎드려 보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그 넓은 집의 남녀가 단둘이 한 방에서 오붓하게 그러고 있으니 며느리와 영우는 기분이 묘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뜨끈한 돌에 얽기 때문이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며느리의 볼은 갈수록 붉게 물들었고 땀까지 솔솔 흘러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우도 가슴이 보통 콩당거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시간이 갈수록 허리가 아픈지 낫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이 혼미해졌고 영우도 그러한지라 급기야 두 사람은 정을 나누어 버렸습니다. 헌데 그때 그 고을에 살던 아낙과 남편이 담장 너머에서 며느리의 방을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고을에 이상한 소문을 냈던 그 부부였는데 혹시나 하면서 몰래 훔쳐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방에서 영호가 나오는 게 아닙니까? 그것을 본 아낙과 남편은 깜짝 놀랐지요. 어머나, 이생원 나리가 아니네? 아이, 저건 누구요? 에이? 남정네가 따로 있었구만.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오해를 했네요. 그때 두 사람 뒤에서 이생원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까? 이제 알겠는가? 그래서 아낙과 남편은 또 놀랬지요. 어머, 생원 나리! 이생원은 그간의 모든 이야기를 부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허리 찜질을 해주기 위해 밤마다 며느리의 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과 며느리와 영호를 맺어주기 위해 사공에게 부탁해서 집을 나가는 것처럼 했다는 것도 말해주었습니다. 자네들이 며느리와 나의 이상한 소문을 고을에 퍼뜨렸다는 것도 알고 있네. 그러자 부부는 모든 사정을 알고 백배 사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나리. 소인들이 죽을 죄를 졌습니다요. 나으리 저희들을 죽여주십시오. 왜? 하면 내 부탁을 들어주면 없던 일로 하겠네. 어떤 부탁인데쇼? 자네들이 보았듯이 저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네. 그러면 둘이 부부가 되어 행복하게 살게 해주어야 하지 않겠나? 당연하죠.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자 이생호는 조용히 지시했고 아낙 부부는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밤 이생호는 집에 와서 며느리와 영호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을 보니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구나. 그러자 며느리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은 하지 못하고 손톱으로 바닥만 긁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 둘이 조용히 떠나거라. 고을 사람들의 눈치가 있으니 밤이 늦은 지금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영호, 자네는 우리 며느리 행복하게 해주게나. 예, 나으리의 뜻을 이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요. 그렇게 해서 며느리와 영호는 조용히 집을 나섰고 아낙 부부는 짐들을 지게 해지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강가에 도착한 며느리와 영호는 사공이 부리는 배를 타고 천천히 포구를 떠났습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행복하게 살게요. 고맙습니다, 장인어른. 안녕히 계세요. 행복하세요, 아씨.
그렇게 배는 떠나는데 멀리 소나무 숲에서 몰래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생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을로 돌아온 이생원은 사람들에게 며느리가 낭비가 심해서 쫓아냈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그래야 부끄러운 가문이 되지 않기 때문이었죠. 또한 안악부부는 이생원에 대한 소문이 오해였다는 것을 고을 사람들에게 알렸고 사람들은 그때서야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이생원이 한양으로 볼 일이 있어 어느 고을을 지나는데 아이들이 전쟁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용맹스럽게 나무검을 휘두르다가 그만 이생원의 다리를 치는 실수를 했습니다. 나리, 제가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헤이, 그 녀석 용맹스러운 데다가 예의도 바르구나. 너의 아버지 이름이 뭐냐? 옛날에는 아이에게 부친의 이름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의 아버님 함자는 김자, 영자, 호자입니다. 뭐? 김영호? 그럼 혹시 예, 아버지는 종사관 날이세요. 이생원은 그 말을 듣자 영호가 결국 무과 시험에 합격하여 종사관직으로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렇게 되었구나. 그 아비의 그 아들이라더니 나는 이제 편히 눈을 감아도 되겠다. 그렇게 이생원은 흐뭇하게 웃으며 길을 갔습니다. 그 후 며느리와 영호가 이생원에게 찾아가 인사를 드렸다는 훗날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는 저도 모르겠고요. 어쨌든 모두 행복했으면 된 거 아닙니까? 지금도 평안북도 태천군 운용리에 있는 원앙골에는 시아버지의 지혜로 며느리가 원앙처럼 아름다운 사랑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다음에 영상이 새로 만들어졌을 때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